자, 이번에는 그 페이스북과 텐센트에 예.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먼저 뭐 페이스북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뭐 하루에도 그렇습니다. 몇 번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먼저 이 페이스북의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8년 10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수십억 되지 않을까요? 23명 8천만 명입니다. 23억이요. 예. 아, 맞네요. 예. 거의 24억이네요. 예. 그 중국 인구의 거의 배 가깝게 그렇죠. 된다고 보겠죠. 23만 명이 매일 이용한다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쏟아지는 빅데이터, 네. 정보. 그건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까지 페이스북은 이제 광고 유치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고 매출을 통해서. 예. 근데 이제 미디어로서의 그 영향력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하나요? 우리가 한 그 페이스북에서 나온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혹시 네, 알겠죠? 그렇죠. 사진 올려서 네. 표정과 뭐든 그래서 우리 젊은 가운데 어떤 얘기 나옵니까? 인스타빨 받는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내 사진이 올라가면은 얼마나 사진이 잘 나오냐 말이야. 서로 막 뽐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렇게 근데 그 인스타그램 하나만 우리 얼마나 젊은 사회가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뉴스나 어떠한 보도 기능을 올려보십시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한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이죠. 미국 대선. 네.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1등 당선을 위한 1등 공신은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렇죠. 미디어 영향력이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페이스북이 계속 사고를 예. 계속 터뜨려 왔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돼버려가지고 예. 지금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있다, 뭐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근원적인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쉽지 않죠. 그게. 그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페이스북의 창업자입니까? 네네.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 정보 유출할까,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이거 제 개인 손해입니다만한 책을 번역하면서 아마 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본인이 나서서 철저하게 개인 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정보 유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고도 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아주 큰 규모지만 예. 앞으로의 성장, 미래 성장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워치라고 보이죠. 네네. 페이스북 워치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 모든 그 사진을 우리는 일면만 보지 않습니까? 네네. 360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앞으로 나옵니다. 예. 이게 페이스북 앞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올릴 겁니다. 페이스북의 미성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가상현실과 VR, 예. AR.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AR과 VR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의 성장 전략입니다. 태양계 얼마나 큰 우주입니까? 태양계만 봐도 네. 나는 지구에 지금 내 방에 앉아 있지만 내가 미래 명왕성까지 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기회를 페이스북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아마 2, 3년 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 페이스북 자체를 어떠한 플랫폼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건가요? 페이스북 같은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개인, 단체, 사회, 국가까지 그 성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석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360도에는 페이스북 워치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AI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떤 성향을 원할까? 어떤 성향의 미래의 사진, 미래의 광경을 원할까? 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말로서 버튼이 아닙니다. 말로서 지시합니다. 말로서 지시하면은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스북 워치가 선택해서 우리 눈앞에 가상현실 갖다 줍니다. 아마 우리 상상을 초월할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된다. 정보들을 모을 수 있다면 뭐 엄청난 마케팅 플랫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과 경쟁을 하는 이제 중국의 업체로는 이제 텐센트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텐센트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회사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예. 여기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텐센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은 지금까지 미국 기업을 따라했습니다. 네. 텐센트 역시 페이스북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텐센트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되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제, 금융 서비스, 특히 AI가 적용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지금 텐센트가 적극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알리바바랄까 이런 회사가 아마 지금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플랫폼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누가 먼저 독자와 사회와 국가의 니즈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하느냐가 이게 지금 관건이겠죠. 지금 텐센트의 강점은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기술의 종합 백화점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떠한 페이스북의 강점, 알리바바의 강점, 아마존의 강점을 종합한 AI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 텐센트의 미래 성장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기술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텐센트도 참 그 이제까지 나온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참 많은 기업들을 인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텐센트 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에 아주 어떤 그 괜찮은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걸로 예. 중국에다 서비스해서 그걸로 돈 벌었다는 얘기.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위 온라인 게임.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에 뭐 잠깐 AI니 자율주행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예.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택한 게 어떤 겁니까? 지금 8개 메가테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AI 기술입니다. AI요. 예.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자동차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의 금융에 적용하고 여러 가지 인간사 모든 분석 모든 미래 전망을 AI가 앞으로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AI에 다양한 사업이 나옵니다. AI가 또 자율주행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AI가 만든 도시 계획, 그 다음에 AI가 만든 영상 의료 서비스.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안성맞춤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다시피 아직까지 사회 인프라가 이렇게 지금 지방에는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과거에 반드시 전화기 가려면 전화 회선이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전기에 가려면은 전선이 깔려야 되고 지금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무선화돼 있고 전력 송출도 앞으로 무선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국에서는 아까 말했죠 사회 인프라 기업을 만든다고. 그래서 텐센트가 그 중 하나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페이스북하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서비스가 되게 중복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현재 페이스북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예. 사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경쟁이 어느 순간부터는 될 거라고 보는데 됐겠죠. 예.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은 미중의 어떤 영향력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팡 중에 하나잖아요, 페이스북이. 네, 맞습니다. 모든 세계인의 정보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숫자로는 뭐 보니까 뭐 비슷한 숫자의 예. 그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2005년인가 26년인가 벌써 10몇 년 지났죠. 예. 삼성전자가 일본의 전자업계 왕이 누굽니까? 아니 어디입니까? 소니죠. 소니요. 소니가 지금 좀 망했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많이 세계 전자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그렇죠.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소니에서 뭘 샀냐면은 원천 기술을 2만 개를 샀습니다. 네. 2005년에 그 말은 뭔지 인관이 원천 기술 보유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또 알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요새 뉴스 보면 엄청나게 그 특허권을 사들인다는 뉴스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중국의 회사들이 유럽과 일본과 미국에, 한국도 아마 특허권을 많이 사들였을 겁니다.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일본에 우리 한국의 일본의 막걸리가 알려져 가지고 아주 인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의 가장 품질 좋고 맛있는 막걸리가 뭡니까? 장수 막걸리 아닌가요? 아니, 포천 이동 막걸리. 아, 포천 이동. 예. 그 이동 막걸리를 일본에서 우리는 못 팝니다. 아, 왜요? 일본의 사업자가 벌써 포천 이동 막걸리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한국 포천 이동 막걸리 팔려면은 일본 유통회사를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스북이 됐든 텐센트가 됐든 사실은 이제 누가 더 많은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예. 이제 많은 결과가 예.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처음 어쨌든 페이스북과 텐센트는 어쨌든 SNS 예. 사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이 됐는데 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성장이 됐단 말이죠. 왜 예,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회사들은 이제 독자적 성장력이 있고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구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가급적 우리가 만든 플랫폼, 우리가 만든 AI, 그다음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독자 생존을 지금 무지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은 미국 기업들과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먼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미국과 중국의 예. 이 8개 메가테크 기업, 예. 이 마지막 그 네 번째 기업들인데요. 먼저 미국에서의 구글과 중국에서는 이제 바이두가 예. 이제 서로 서비스 영역이 겹치면서 예. 같은 영역에서 시작한 회사들인데요. 예. 먼저 구글의 사업 현황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글 모르면 그렇죠. 그 검색 뭐 아래도 뭐 시장에서 여러 번 못하죠. 쓰니까. 예. 예. 그럼 구글의 강점이 뭡니까? 두 가지가 얘기합니다. 검색, 예. 예. 검색에서 광고. 공짜입니다. 검색료가 검색이 공짜. 공짜입니다. 구글이 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게 뭡니까? 유튜브죠. 유튜브요. 유튜브에 올리면 돈 냅니까? 공짜로 올리죠. 예, 원권자 올리죠. 거기 뭐가 붙습니까? 광고가 붙습니다. 예, 광고로 받죠. 구글의 사업 성장의 가장 장점이, 가장 역점뒀던 게 바로 모든 것을 그냥 오픈시켜라. 오픈시키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광고도 들어오고 독자도 들어오고 아울러서 서비스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구글의 사업 모토 같습니다. 네. 참 놀랍죠? 예. 그 네이버는 그런 서비스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돈을 주니까 뭐 예. 유튜브도 그렇지만 예,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광고, 예. 이 광고로 이제 이게 성공이 된 건데 예, 그것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미래의 주력으로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어디인가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맵이죠. 네. 이게 지도죠. 네네. 내 위치, 그다음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은 구글의 빅데이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글은 뭐냐? 이 독자의 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광고가 또 따라갑니다. 최적화된 광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학자들은 구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자료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AI의 지금 초기 단계인데, 네. 그러한 자동 분류 내지는 자동 검색 기능이 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구글에는. 그래서 자료 정리, 또 자료 검색에서는 구글 따라올 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 알파고인가요? 그것도 구글에서 만든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누구죠? 우리 최고 가는 고수. 네. 고수할 때 있어요. 예, 고수하고 해가지고 알파고가 예, 이겼죠. 4번 해가지고 1번 패하고 3번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AI로 참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뉴스를 많이 듣는데 예. 구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도 인수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요?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OS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 OS를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이 이미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도 욕심이 있죠. 자기가 개발하고 싶죠. 네. 그러나 구글이 이미 확장한 기반과 또 레일이 이미 깔아져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것은 나중에 AI가 대신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글은 우리는 그렇죠. 우리 이제 임 선생님께서 무언가나 기술을 개발했는데 야 내가 이것을 내가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구글은 생각이 반대입니다. 구글이 강할 수밖에 없는 원천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구글을 따지면 이제 그 창업주가 인도의 이 선 사상에 좀 심취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현 CEO도 지금 저 선다 피차이죠. 이분도 지금 인도 분입니다. 예. 물론 미국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서 MBA 관련 거쳐서 CEO 된 분이지만은 일단 구글은 미션이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짜. 그 다음에 내 모든 플랫폼을 오픈한다. 기술을 오픈한다. 바로 그 미션이 이 구글의 성장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 챙김, 기업의 집중. 이것도 결국은 사업의 사원들의 마음의 집중이지 않습니까? 참 다른 회사하고 좀 특이한 측면을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뭐 우리 보통 직원 복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되게 그 뭐라 그럴까 휴식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맞습니다. 예, 그런 회사로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 하면 이제 주의력 훈련, 네. 마음 챙김, 자기 통제. 해서 사원들이 그렇게 또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죠. 예. 우리 회사 가면 머리 아파지는 그러니까요. 우리 현재 지금 비즈니스 사업이 단계가 그 어디 보니까 구글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이라고 맞습니다. 표현이 되던데요. 예, 잘 이해하시게 되십니다. 예. 지금 그러면 구글의 그 비견되는 중국의 바이두, 예. 바이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바이두 역시 구글 따라하기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 미국 따라 했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해서 성공했네요. 예. 그 바이두가 이렇게 독점하게 물론 어마어마한 어떠한 이제 뭡니까 검색 시장 인구가 지금 바이두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젊은이 한 5, 6명 정도? 5, 6명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미국 인구의 거의 2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의 20대에서 40대, 50대 그 사이에 층들이 바이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라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 달 처음에 창립한 게 아폴로 계획이죠. 네. 아폴로 계획은 결국은 미국의 상징적인 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두도 중국의 그 미사일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바이두입니다. 그래요? 그게 중국의 상징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먼저 자율 버스를 운행한 게 바이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두에서 가장 역점 상고는 역시 이건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AI에 의한 서비스, AI에 의한 검색, AI에 의한 자율주행차. 이게 지금 바이두가 앞장서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 바이두에 미션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국민들의 탈 것, 이동수단 바이두 너희가 AI 자동차를 도입을 해서 전 중국에 판매를 해라 하는 것을 미션을 지금 중국 공산당에 바이두가 줬습니다. 이건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네. 그런 미션을 지금 바이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사원들이 사명감 갖고 애국심 갖고 일하고 있는 회사가 바이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가테크 기업 8개 미국과 뭐 중국의 8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근데 또 의외로 보면 바이두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571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뭐 4,200억 거의 뭐 8배, 알리바바도 한 4,500억 달러 이렇게 막 7, 8배 이상의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데 500억 달러밖에 평가를 못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말씀 두 가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따라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구글의 범죄에 범죄에 머무를 것이다.
하는 그 인식하고 뭐 중국 정부에 뒤에서 밀고 있으니까 뭐 자생력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한 어떠한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는 회사다. 그러나 2017년 4월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바이두의 중국 국내외 전 세계 회사 1,700개 첨단 기업이 바이두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하고 바이두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이제 미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 맞습니다. 관련이죠? 맞습니다. 그 바이두와 독일의 벤츠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아는 기업이 알려진 것은 이미 3, 4년 전에 기업 전략일 수가 있는 것이죠. 벌써 내 같은 기업들은 저만치 앞에 나가 있을 겁니다. 지금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이런 8개 기업을 다 살펴봤는데 네. 사실 이 구글과 바이두도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부딪히게 될 거고 또 검색 어차피 이제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는 다 서로 이게 8개 기업들이 피해 있었는데 맞습니다. 한 곳에서 다 부딪히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플랫폼 경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이 그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패권 전쟁에 그렇습니다. 그 최전선에 쓴 기업들 같은데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의 그 상황을 보면 경쟁력이 어느 쪽에 더 있을까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올리면은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그래요? 예. 어떤 면? 그래서 우선 먼저 미국 기업들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미국 기업들 생존력이 없어집니다. 미국 시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구글도 끊임없이 중국에 상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아마 상호 협상하다가 지금 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 아직도 뭐 서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왜 구글이 끊임없이 중국 시장에 상륙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인프라가 있고 또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앞으로 인도가 중국에 버금갈 것이라는 어떠한 예측이 그 책도 우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글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지금 뭡니까? 중국 시장 놓칠 수가 없고 중국 시장에 의해서 앞으로 세계의 첨단 기업 AI 시장, 빅데이터 시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4개 회사만 얘기했지만 그 밑에 딸려 있는 소위 유니콘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이 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유니콘 기업만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유니콘 기업의 세계에 지금 중국만 해도 한 100개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이 이게 뭔가요? 10년 후에 10억 달러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어떤 그야말로 미래 성장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성장 기업이 중국에 지금 15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 한 1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인프라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상륙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과 경쟁하지 않아도 아프리카 시장, 유럽 시장, 인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자사에 맞는 자기들이 맞는 플랫폼을 개척하려 할 것이고 중국 역시 자기들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플랫폼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엄청난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8개 메가테크 기업에 볼 수 있는 역풍이 있다, 약점이 있다 이런 있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작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야, 구글이 그렇게 공짜로 깔아놓고 나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광고가 많이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이지 않습니까? 네. 숫자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야 그러면 수입 받는데 세금 냈어? 왜 세금이 없지?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야 이런 공짜 데이터에 대한 세금을 물려야 되냐 마느냐 이거 우린 과거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 법 체계를 가지고는 세금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지금 있는 건데 아마 국회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모럴 해저드 그런 문제가 또 대도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빅데이터와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아까 잠깐 페이스북에서 얘기했었죠. 정말 이제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 개인 정보가 AI에 의해서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전 인류가 82억의 인류가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이 엄청난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냐? 누가 이걸 사용할 것이며 여기로 나타나는 이익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새로운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도 이 관련 세금을 지금 물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입법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어마어마한 이익, 그 다음에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또 이런 정보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걱정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4차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AI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라는 일부러 뭐 도입을 늦추는 나라도,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럼 확 사라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으로 인한 어떤 그 후유증 중에 하나인데요. 대량 일자리 상실. 방법이 없겠죠? 결국은 우리 한국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미래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단계의 창출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마당이 경쟁의 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대기업이 깔아놓은 경쟁의 장에서 중소기업 뛰어야 됩니다.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I나 빅데이터 어마한 이러한 정보 바다의 사회에서 플랫폼을 깔아놓은 회사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메가테크 8개사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결국은 정글의 법칙이죠. 강자가 이긴다. 그러면 결국은 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보다 큰 데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당히 중소기업으로서 또 조그만 회사로서는, 조그만 나라로서는 상당히 좀 앞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선택을 자꾸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 국민들도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 중국을 붙어야 된다. 왜냐면 미국은 안보의 우리 최우방이고 중국은 경제와 관련된 최우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는 폭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게 심화가 될 거고, 우리는 뭔가 세계가 이렇게 양쪽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됐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대화 중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뭡니까? 우리는 문화 창출 민족입니다. 우리 BTS가 얼마나 인기입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는 일본에서 인기 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문화 창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AI에 의한 그 니즈에 맞는 음악, 니즈에 맞는 문화, 니즈에 맞는 영화, 니즈에 맞는 게임을 우리는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8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제까지 성장해온 그 전략을 이 책에서도 물론 잘 소개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더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회사들이 현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되게 기업들도 뭔가 준비를 하고는 있을 텐데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한국이 정말 갈수록 기업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이 회사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잘 모르고 있죠.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것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알아서 우리 기업들을 좀 밀어주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30, 4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다 생각을 좀 사고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저자는 지금 기업 방식으로는 메가테크 기업을 분석을 못해. 왜? 이 기업들은 벌써 10년, 20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양반은 손자병법이라는 나름의 평가 방법을 지금 개발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플랫폼 전쟁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격렬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들이 보다 더 생각을 바뀌게 되지 않냐 싶습니다. 네. 미중 플랫폼 전쟁, AI 시대 메가테크 기업 최후 승자는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일본 사람이다. 다나카 미치아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정승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8개 기업들의 성장 전략, 미래 전략, 그 다음에 장단점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이 우리는 좀 멀게 느껴졌는데 사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치열하게 생존을 걸고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